요즘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 남자의 조언을 꼭 새겨 들으세요. 여기 단 1달러의 돈을 매달 1만 달러, 한화 1000만 원이 넘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프리실리.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된 적 있는 그는 자수성가 사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수천 개가 넘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시작점을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퍼스널 브랜딩, 사업의 마케팅,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전략 등 이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AI를 통한 변화에서 그 흐름의 선두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 앞 지금이란 시간은 장담컨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니엘 프리실리가 나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새로운 부의 단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두뇌의 특성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방대한 양을 모두 저장할 수는 없으니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돈과 성공이 따르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 다니엘은 이 부분을 5가지로 나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뇌리에 남는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것은 뉴스와 미디어들이 공포를 통해 통제하려는 방법, 혹은 부정적인 컨텐츠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죠. 두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는 것. 완벽한 예시로는 도심 속 가장 바쁜 거리에서 인형 탈을 쓰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 혹은 군중 속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아름다움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다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잖아. 도대체 뭘 따라해보라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2가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ing familiar.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저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7, 11, 4 이 3가지 숫자 법칙을 항상 언급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로 만들어졌죠.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선 총 7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혹은 11번의 짧고 긴 만남을 가지는 것, 아니면 4개의 다른 장소에서 마주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누가 됐든지 두뇌 깊숙이에 남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부분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것,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특정 사람과 인맥을 만들려 할 때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더도 말할 것 없죠. 그리고 모두가 시도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특정 가치를 무료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도 이용할 법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말한 다니엘 프리실리. 물론 이 부분을 듣고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료로 나눈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했죠. 제가 발리에서 여행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멋진 산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이드와 함께 자정부터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 아침 해가 뜨는 걸 산의 정상에 올라 보고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높은 산들. 그래서 전 가이드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 산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혹시 더 멋진 절경이 있나요?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죠?
제 말을 듣고 있던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니엘, 지금 당신이 올라있는 이 산에서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당신은 이미 발리에서 가장 멋진 산의 정상에 있어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가진 걸 과소평가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의 여정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나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미 모은 사람들을 보며 절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멋진 산에 올라 있으니까요. 분명 크고 작았던 인생의 스토리 안에 혹은 주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남들의 성취나 소유물에 현혹당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정상 안에서 시작하세요. 이런 조언을 남긴 다니엘. 그가 이토록 퍼스널 브랜딩을 말하고 각자의 스토리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에는 너무나도 합당한 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르친 건 단 하나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레벨의 학위를 팔았죠. 더 나은 교육을 받아 더 나은 기술을 가지면 당신의 시간은 더 큰 가치가 생길 테니 그때 당신의 시간을 돈과 바꿔라. 그렇게 사람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며 자신이 버는 시간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쳇바퀴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게 학교가 돈을 가르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디지털로 돌아가죠. 그리고 노동력 위에 세 가지 다른 단계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IP와 미디어 위에 새기는 지적 재산, 무언가를 배우며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나누면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자신이 일한 경험 혹은 이룬 성취들을 남들과 나누는 거죠. 그렇기에 제가 나눌 조언이자 1달러를 매일 1만 불의 소득으로 만드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노동력을 벗어나 가치를 창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보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수많은 기회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모아진 관객들 혹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고 수익화 모델을 채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라는 엔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모델들은 파이낸셜 애셋, 금융 자산으로 변하게 되며 모두는 그 결과를 회사 혹은 브랜드라고 말하죠. 누군가 혹은 다른 회사들은 여러분의 세 번째 단계를 수백, 수천억이란 천문학적 가치로 구매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새로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말한 이 단계들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이 순서 없이 큰 성공을 이룰 순 없다고 말했죠. 그렇기에 만약 노동을 하며 시간과 돈을 바꾸고 있다면 이 스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그 속도는 상상치 못한 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그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 후 거기에 알맞는 비즈니스를 엮어가라는 조언을 남겨요. 그게 현 시대 캐피탈을 만드는 방법이자 내 안에 탤런트를 찾고 고객을 찾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자수성가 기업가이자 현재 세계 최고의 팟캐스터 스티브는 실제로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보라는 조언에 새롭게 런칭할 책 제목 70개를 정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광고를 돌렸죠. 놀랍게도 가장 높은 반응은 무려 15%의 클릭률을 만들었고 가장 낮은 반응을 가졌던 제목은 단 0.3%의 클릭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5,0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 스티븐이 쓴 금액은 200파운드, 한화 단 35만 원이라고 말했죠. 조금의 투자로 5,000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다니엘은 한 가지 팁을 더하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양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수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건 시츄에이션 모델, 특정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작하세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웨이팅 리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 가세요. 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여태 얻지 못하도록 막는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소수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통계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과 아이템들은 상위 1%의 고객들이 15%의 매출을 담당하고 상위 9%의 고객들은 45%의 매출을, 그리고 나머지 90%들이 40%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제가 정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90%에게 무료로 가치를 나누고 상위 10%에게만 특별한 가치와 제품들을 제공하며 수익화를 집중시켜 가는 겁니다. 즉 90%를 위한 무료 가치, 그리고 상위 10%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또한 창작을 하거나 시작을 해나갈 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90%가 항상 말이 많고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세요. 결국 여러분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주옥 같은 조언들, 하지만 그는 앞서 다가올 또 다른 파장인 AI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며 실망보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다니엘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설립한 건 2007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워진 앱들은 2009년에 선보이며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기가 처음 발명된 시기는 1830년대지만 상용화된 시기는 1930년대이기도 하죠. 즉, 이 사이엔 100년이라는 트랜지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를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아직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전기를 이용하는 청소기,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등 수많은 발명품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서야 1막에 들어선 것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부터 배우고 따라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저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라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한 가지 예로 최근 엔비디아는 $3,000짜리 슈퍼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기술은 매달 6, 7천만 원을 내며 구독 서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그들은 단 $3,000에 제품 자체를 판매해요. 그 제품이 불러오는 시장 효과는 수조 원대라고 예상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단 1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제품입니다. 즉, 단 10명의 사람들이 수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의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은 이게 바로 AI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일 거라고 배움을 늦추지만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영상을 만들며 문득 마주한 한 문장, 가능성의 사이에서 살지 말라. 이 짧은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부터 혹여나 다른 사람이 물을 법한 질문 때문에 혹은 하루의 중간중간 안일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도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행동 대신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했던 내 모습. 그리고 이런 미래 속 행동들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 사이의 가능성 사이에서 쉬려고 했던 건 아닌지 혹은 주저앉아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 미래의 내가 현재를 보게 된다면, 아니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더라도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행동 속에서 한숨을 쉬는 내 모습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역시나 오늘 또 나온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는 것, 가능성에 머무르기보다 행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가능성 안에 살고 있다면 딱 한 뼘만큼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 담긴 문장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막을 젖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착할 때 원했던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아가세요. 한 남자의 집착으로 시작된 브랜드, 그 한 가지 아이디어는 어느새 하나로 4조가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세계적 운동선수들과 수조 원대 기업가들도 매일 24시간 동안 이용하며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 브랜드의 이름은 훅,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남자의 이름은 윌 아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애플, 나이키를 이겨버린 훅의 스토리와 그런 훅의 성공을 만든 윌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윌은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와 작가였던 어머니의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죠. 저의 가정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다른 점이라곤 제가 호기심이 많았다는 것과 운동 그리고 테크 기계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윌은 자신의 성공을 만든 성격은 스포츠를 하며 들은 한 선생님의 조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 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순서인 계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하기로 한 친구가 아파서 담임 선생님이 대신 뛸 사람을 찾더군요. 저에겐 마지막 순서인 계주가 중요했기에 아이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윌, 인생의 90%는 일단 도전할 때 시작된단다. 나머지 10%는 도전 후에 알아서 이루어져. 그러니 뒷일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기회 먼저 도전하면 되는 거야. 이 한마디는 제 인생 가장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도전 뒤에 실패를 보기보다 눈앞에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말고는 좋아하던 게 테크 기계였기에 10대 때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이유가 보이스 리코더, 아이팟 등의 기계들을 사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윌은 한 가지 패턴을 찾아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컴퓨터가 정말 컸었는데 어느새 책상 위에 올라올 정도로 작아졌고 또 무릎 위에 올라오는 랩탑이 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정말 작은 크기로 변하는 패턴을 봤습니다. 그렇게 점점 작아지는 컴퓨터를 보며 언젠간 우리 몸에 붙이고 다닐 정도로 작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과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았던 윌, 그의 꿈은 대학교에 들어가며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스쿼시에 재능이 있던 윌은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매일 달라지는 컨디션 그리고 퍼포먼스가 너무도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운동을 할 때와 휴식을 취할 때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윌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운동 생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윌이 가진 집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샤워를 할 때도 생각이 나고 일상에서 조용한 순간이 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몸에 차고 다니는 테크 기계가 항상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마치 내면의 속삭임 같았죠.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조언이었던 90%의 인생은 도전할 때 시작되고 10%는 해나가면서 찾아진다. 이 말을 새기고 일단 도전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작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전 다양한 학술지를 읽었고 의사 및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운동선수를 만나서 고충을 듣기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가슴에 기계를 차는 불편한 체스트 스트랩 혹은 2천만 원이 넘는 의학 장비가 있어야 했죠. 저는 그런 기계들을 어떻게든 작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닐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윌은 학교를 다니며 수소문을 했고 빛을 이용해 피부 아래를 비추며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포토플라스티모그래피라는 한 가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기계는 머리 크기의 상자만큼 컸지만 어느새 작아지며 손목에 찰 수 있는 크기가 되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언제 어디서나 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후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의 첫 고객 100명 중 2명은 세계적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와 농구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르브론 제임스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고 해요. 고객들이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제품에 큰 만족을 느꼈지만 $500라는 저렴하지만은 않은 가격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이 너무도 많았죠. 그렇게 무려 3번이나 파산 위기를 맞았고 초기엔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훅은 가치는 전달하지만 돈은 벌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를 찾기가 너무도 힘들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처럼 7년간 해온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버리고 낮은 금액으로 매달 서비스를 구독하는 형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자 훅의 성장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훅은 시리즈 F까지의 펀딩을 받았고 웨어러블 헬스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애플과 나이키를 이기며 2021년 하나로 4조 원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은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어요. 훅의 최종 목표는 이 작은 기계를 통해 병원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모든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윌, 실제로 훅이라는 작은 테크 제품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일상 속 습관과 행동을 바꾸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은 그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죠. 제가 항상 잊지 않으려고 생각한 부분은 우리가 도파민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실망을 하거나 또 번아웃이 오곤 하죠. 심지어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했던 것만큼 달라지는 게 없기에 우리는 또다시 실망을 하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기에 제가 추구하는 최적의 상태는 도파민 시스템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반대로 일이 안 풀려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사람은 성공을 이룰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나온 길, 성취한 목표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물러요. 즉 도파민 시스템과 감사함, 그 중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나온 길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선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그러니 감사와 목표 사이를 오가며 현재를 살아가세요. 물론 이런 윌의 조언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감사함과 안일함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룬 것에 대해 만족하고 나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론 미래에 성공한 나를 생각하며 기대에 차서 나아가다가도 성취한 목표들을 돌아보며 현재를 느끼라는 말이죠. 즉 미래를 위한 목표 설정과 내가 이미 성취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그 사이에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윌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자신의 비밀로 특별한 실패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과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저는 실패와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 시대의 수많은 기업가들은 실패가 필요하다며 실패를 찬양하기도 하죠.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무언가 시도하는 걸 멈추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진 실패와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와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고통과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러 번 위기가 찾아왔을 때 훅이 실패했다는 이메일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써보며 자기 자신에게 일부러 실패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 공포를 통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실패를 마주하지 않았고 그 이메일은 아직도 보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시작을 앞둔 분들께 윌은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어깨가 짊어지는 것들은 많아져요.
20대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점점 도전이 무서워지고 30대, 40대로 가면 가정에 대한 무게가 드리우죠. 즉, 그 누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가장 시작하기 좋을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에서 가장 어릴 때가 지금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90%의 인생은 도전해야 일어납니다. 나머지 10%는 그 뒤에서 알아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남긴 윌. 물론 그가 후비라는 기업을 만들며 역경을 마주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후회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이겨냈다고 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을 걸, 혹은 누군가의 회사에서 사업을 배우고 시작할 걸, 이런 후회들보다 제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힘든 과정이 있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이 문장이었습니다. 즉,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공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쉬운 도전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고 유리도 씹어 삼킬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흘러갈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 때론 마주하게 될 고통과 실패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세요. 두려움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성공의 길이란 걸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마인드셋입니다. 한 가지의 아이디어로 애플과 나이키를 이긴 4조 기업, 훅을 만든 윌 아메드의 스토리. 그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 속 주변이 조용해질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그 집착을 윌은 세상에 선보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공으로의 과정 중에 미래만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성취를 보며 도파민과 감사함, 그 중간에서 실패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자신만의 도전을 앞둔 여러분께 윌은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도전을 시작할 때 사회는 이렇게 말하곤 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면 잠시 내려놔도 된단다.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우러러보고 싶지 않아서 단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방법은 스트레스와 함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어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때론 멈추라는 남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집착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